샐러리맨 생활 10년 만에 겨우 자신의 전용 공간을 갖게 된 전수철 씨. 업무보다 부학 공부에 빠져 있으니 공간만한 여유가 생긴 탓일까. 시절로부터 61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계 중 자신은 53세. 그렇다면 자신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자신은 왜 이렇듯 갑자기 우리에 대한 관심이 밀려드는 것일까? 내내 이러한 자문을 곱씹어 보다가 그 대답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그의 마음은 훌쩍 세월을 뛰어넘어 창밖 저 멀리로 달려가고 있으니 어쩌면 자신의 뿌리를 갈망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회귀 본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여름 휴가를 당겨 나선 전수철 씨의 이름하여 족보 여행. 과연 조상들의 얼과 맥이 얼마나 가슴으로 다가와 체감될지 사뭇 설레어지는 발걸음으로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에 다다랐다. 지금 할아버지께서는 그러면은 이 탁계 할아버지의 몇세 손이 되십니까? 13세 됩니다. 임난 때부터 지금까지 13세 손이면은 네. 400년 정도. 그 정도 때가 되지요. 400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쓰신 그림이에요. 거북등 같은 손가락으로 옛 문헌을 짚어가며 들려주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전씨라는 성씨가 태동된 머나먼 고대사로 거슬러 오른다. 전씨의 맨 처음 이야기는 왕몽 전몽설, 즉 중국 하후씨의 후손 왕몽이 전씨로 성을 바꿨다는 설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전씨 대동보를 비롯한 그 어느 문헌의 정사나 야사에도 이러한 기록은 없다. 말 그대로 일화일 뿐이다. 전씨에 대한 첫 기록은 비암사 석굴에 나타난 비문을 통해서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출토된 유물에서 일본에 건너가 왕이 됐다는 전복의 기록이 나와 전씨 문중을 아연 긴장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자료도 아직은 찾을 수가 없다. 전씨의 시조는 전석, 원조를 도와 백제를 개국한 10제 중의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전씨의 시족사는 2000여 년이 되는 셈. 그동안 18개의 파로 나뉘어 전국적으로 약 50여만 명이 살고 있다. 이들 모두의 중시조는 정선군 전선으로서 이렇듯 중시조가 한 번뿐이라는 점이 다른 시족과 다른 전씨만의 특징이라고 한다. 중시조 전선은 통일신라 때 전법 판서를 지낸 인물로 특히 당나라와의 외교면에서 많은 공을 세워 이곳 강원도 정선군을 봉토로 받는다. 그때부터 정선은 전씨의 본관이 되어 세세토록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세가 하도 험하여 울고 왔다가 수려한 풍광에 반하고 사람들의 인심에 감동하여 울고 간다는 정선 땅. 오늘날 아리랑 고장으로 더욱 유명해진 이곳은 그 연유가 기실 고려 말 불사 2군의 충신, 즉 두문동 72현 중의 한 사람이었던 전오련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알까 모를까. 정선 아리랑의 시원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개국할 무렵입니다. 그때 이조의 개국에 협조하지 않은 고려의 충신들, 즉 두문동 72현 중에서 전오련 선생을 비롯한 고천우, 김충환 선생 등 7분이 개성에서 정선으로 은거지를 옮겨 기거하셨는데 그분들의 우국 충정과 나라 일한 울분,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현실의 고난 등을 시름처럼 읊어 그런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라고 부른 도원가곡입니다. 이 도원가곡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민족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같이 해온 600여 곡에 이르는 정선 아리랑의 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올라나 비가
비가 올라나 억수 장마 질라나. 그래서일까? 이곳 총선 땅엔 유난히 아리랑 천수생들이 많고 그중엔 또 전씨들이 많다. 전노륜의 23세 손이라는 전재선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이따금 할아버지의 아리랑 가락을 부르며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는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곧 전오륜이 이곳 거칠은 등에 은과하면서 읊었다는 시조 속의 울분과 한을 생각하면 그의 아리랑과 할아버지의 시조는 이내 하나로 녹아든다. 고향에 돌아온 몸 옛 조복 간직했다오. 개경 하늘 우러르며 서럽게 흘리는 눈물. 설땅이 없는 나라 잃은 신하. 수양산의 외로운 넋 백이숙제 따르리. 이혼의 청춘을 빼데리고 가나. 임금에 대한 충절과 나라 잃은 서름에 고향 산천의 그리움을 숙명처럼 인고하며 고사리와 나물로 평생을 살다 간 난세의 귀감 전오륜. 그의 넋신들 지금 어디 있어 그의 후손이 불러주는 이 아리랑 가락을 듣고 있을까? 왜 말을 하나.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 전시 이 시조공은 백제 건국 10제 공신의 한 분으로서 백제 건국에 이발이 하셨고 또 고려 건국에 지음해서는 충렬공이 왕건 태조를 도와서 고려 건국의 그 이력을 담당하셔가지고 공신의 반열에 올르셨고 또 고려가 넘어질 때 이조의 협력을 거부하고 그 끝내 그 절개를 시키신 두문동 70여의 한 분이신 재미연공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조 만렙에 와가지고는 사회개혁을 위해서 일어서신 전봉용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세에 와서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영도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전시가 역사의 고비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역사의 위기를 헤쳐온 전시의 인물로 후손들은 충렬공 전이갑을 꼽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전의갑 전낙과 더불어 산충공으로 추앙되는 이들은 죽음으로써 왕권을 도와 고려의 서장을 열게 한 개국공신들이었다. 엄밀히 따져 전시의 문세는 사실 이들 산충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후손들의 관심 또한 각별하다. 그들의 옛 자취를 찾는 문중인들의 발걸음이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수철 씨의 발걸음도 거기에까지 가닿았다. 유물유적을 찾아서 전국에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유물유적은 참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어떤 곳은 굉장히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된 도리로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잘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중 어른들을 향해 제법 이런 소감에 저런 의문까지 제시할 줄 알게 된 전수철 씨가 삼충공 재단에서 느낀 것은
조상의 숨결과 채취를 통한 자신의 자랑과 긍지 말고도 역사의 숭고함,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가옴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나온 이 뿌리찾기 여행이 그에겐 얼마나 값진 것인가. 세 나라가 각축전이 있을 무렵인데 그때에 견훤이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할 때에 우리 이 할아버지는 두 형제분이 왕건 태도를 도우기 위해서 살신 성풍한 그런 이와 같은 산춘공의 빛나는 공훈으로 전시문중은 고려조 내내 가문의 명성과 더불어 세도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 고려 대구 공신으로서 우리 참 전가로서는 이 할아버지가 가장 아주 위대하시다. 또 역사상 전시가 배출한 국가적인 인물로는 국민의 공군 사랑을 35명을 비롯하여 정승급 12명, 한석급 43명, 참판이 4명 등인데 거의 모두가 고려 때의 인물인 것을 봐도 그 시대 전시 문중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 때의 전시들은 주로 외교면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다. 전원, 전영보, 전보문, 전윤장, 전원발 등은 모두가 다 뛰어난 외교관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전원발이다. 약관의 나이에 원나라 문과의 장원 급제하여 그 문제를 떨치기 시작한 전원발은 벼슬이 집현전 태학사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고매한 인품이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바는 그의 문집 한 귀절 한 귀절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그의 숭고한 애국심 때문이다. 특히 원나라에 바치는 조공의 과다로 인해 백성들의 생계가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간신으로 원나라 황제와 담판하여 조공을 간면시킨 그의 공적은 아무리 자랑한다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양지바른 산자락에 반듯한 외양의 이 와가는 고려 공민왕 때의 무장 전집의 제실이다. 수차례에 걸쳐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시킨 혁혁한 공으로 완산군에 봉해진 전집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고려 말의 인물이었다.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개국할 무렵 전오련과 더불어 불사 이군의 충절로 난세를 의연하게 헤쳐간 전순도 전시의 시족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의 혼을 받들고 있는 경상북도 고령의 이 제실과 묘소에서 그의 직계손이 들려주는 전순의 많은 이야기를 뒤로하고 이제 전수철 씨는 다시 조선조의 조상님들을 만나기 위해 가야 한다. 풀냄새마저 어지러웠던 부지하 세월의 조선 초. 고려 때의 음덕과 문세를 잃어버린 전시들에겐 핥히고 패여진 질곡의 나날이었다. 스스로 역사의 그늘에서 절치부심해야 했던 이들의 숙명은 전희철, 전익희, 전유장 같은 인물로 대변된다 하겠다. 그중 휴계공 전희철은 단종조 절신이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 저작한 시문을 모두 불사른다. 그리고 임정시에는 제자들과 후손들에게 영월의 단종능을 1년에 한 번씩 꼭 참배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이러한 선조들의 행적과 그 정신을 다 알고 있는 팔순의 이 후손은 제실바닥에 쏟아지고 있는 햇살만큼이나 따뜻하게 그의 증손들을 훈육하고 있다. 인조
정묘호란 때의 명장 전상의 장군, 안주성 백상로 전투에서 3만 대군의 청나라 침략군을 무찔렀던 용장이다. 인조는 강화도로, 소현세자는 전주로 피난하여 후군이 풍전등화 같은 때였다. 충신은 오히려 난세의 빛을 발한다 했던가. 그는 이 전투에서 커다란 불꽃으로 산화된다. 그리고 무등산 중턱의 한 곳에 이렇게 잠들어 애국정신의 산교육장으로 승하되어 있다. 조상의 숨결과 맞닥뜨린다는 것은 물속의 그림자 같은 떨림이다. 그러나 한편 벅찬 경이로움이기도 하다. 임난 때에 다재다능했던 학자 학송 전유형, 한 집안 5대에 걸쳐 효자 9에 연료 하나를 낸 가문의 기둥이다. 그의 사상이 도도하게 필설된 학송집, 행실의 본을 세운 삼강록, 풍수에도 밝았음을 말해주는 지석, 그가 썼던 낙관, 수많은 교지, 평생을 학처럼 소나무처럼 살았던 그의 흔적들은 이렇게 후손들 곁에 있건만 그의 영혼은 눈 오는 산비탈에서 보는 듯 마는 듯 오늘의 우리들을 지키고 있다. 학송 전유형만큼이나 자신의 시대를 충실히 열어간 조선조의 또 다른 인물은 탁계 전치원. 거침없이 써내려간 분놀림이 우선 그의 후방함을 웅변하고 있다. 임난 때의 목각본이라면 400여 년 정자에 걸었던 편액이나 현판에서도 빈틈없이 깐깐했을 사헌부 감찰로서의 서기와 의병을 일으켜 전장에 나선 우국지사의 충절이 엿보인다. 선조 때의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간 사람으로서 조선실록 편찬에도 참여했었던 세월의 덕계는 이렇듯 모진 풍상으로 남아있었다. 이제 전수조 씨의 발걸음은 갈수록 빨라진다. 조상님들은 결코 흘러가버린 존재가 아니다. 바로 자신의 앞에서, 때론 자신의 뒤에서 자신을 비춰주고 있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1대조 삼자 박사 하신 할아버지가 황해 병마 절도자로 계실 적에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그게 이제 그 임진난 어디입니까? 임진상해가지고 약 한 400년. 우리 할아버지가 국방을 완전히 경비하신 거죠. 그런 황해 병마 절도사하고 황부 목사하고 한 달 한씩 경직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어버이로 모시듯 했다는 목민관 전삼달의 하찮은 유품들. 그러나 그것을 골방의 최신 캐비넷 속에 신주 모시듯 모시고 있는 그의 후손들. 누가 이를 보고 웃을 것이며 누가 이를 보고 어리석다 할까. 전명준 장군은 1894년 동학 농민전쟁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 이런 것을 뜯어고치고 또 외국 세력들에 의해서 이권이 침탈되는 그런 나라의 사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대 민중봉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휘하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모순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고쳤습니다. 그러나 끝내 일본 군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의 농민군들은 일본의 신무기에 의해서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외형으로는 비록
그것이 패전, 실패를 거듭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민족운동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그었습니다. 더욱이 전봉준 장군은 일본 군대에 잡혀가지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회유를 받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의 주장 같은 것을 받아주겠다 또는 큰 자리를 주겠다 하는 그런 회유를 했었는데 이것을 모두 물리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민중운동사의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업적을 남기고 그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대대로 풍수 좋은 터전에 옹기종기 추마를 맞대고 살아가는 한성바지 사람들을 일러 집성촌이라 한다. 전시들의 마을도 타성바지 집성촌과 다를 바가 없었다. 오나가나 노인들뿐 한숨으로 나누어지는 걱정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젊은 사람이 없는 마을 걱정에 도시로 나간 증손은 과연 언제 돌아올 것인가. 허구한 날 되풀이되는 걱정이지만 한낱 푸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렇듯 변해버린 세태 앞에 무너지고 있는 이들의 무기력은 어쩌면 전통을 포기해버린 체념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머지않아 사당의 제사를 받들 손길조차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정작 역사적 순리라면 역사란 도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일까? 조상들의 사회적 신분과 행적이 담긴 유품들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였다. 빗물과 쥐오줌에 얼룩진 이 유품들이 쓸모없는 종이딱지 취급을 받을 때가 과연 언제일는지, 혹시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몇백 년씩 자리한 묘역이나 유적지마저도 거센 도시와의 물결에 자꾸만 밀려날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조상님들이 지금 그리고 점점 더 숨가쁘게 쫓기고 있다면 버릇없는 망발일까? 이제 우리 앞에 누가 있어 옛것의 교훈을 새로이 하라고 훈도할 것인가? 지금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느낀 것은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어떤 생활의 지혜랄까 혹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같은 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어받기에는 세대가 너무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이 중간에 흘러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와가지고 가치관의 혼란이라든가 혹은 물신숭배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상을 모시고 자기가 조상의 어떤 현신임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도 그런 어떤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어른을 모시는 일이 곧 조상을 아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배우는 일인 것이다. 전수철 씨의 가슴은 이제 시원하다. 전시 2000년사를 의논하는 문중 어른들의 자리에 끼어앉아 자신의 세대와 후세대가 인식해야 할 가치관의 순서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흔히들 가치관의 전도라는 말을 곧잘 한다. 이제 전수철 씨는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것은 조상님들이 안내하고 이끌어준 자신의 뿌리 여행을 통해서였다. 뿌리 여행. 이제 그는 그의 마지막 여행지인 전시 시조단 앞에 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식했다. 그의 시조 전섭, 그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음을.